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스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스타 주민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김신영 씨 전국 노래자랑 하차하게 됐다, 이런 소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영규 씨가 25살 어린 아내와 산다는 이야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올해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은 징계 기록이 졸업 이후 4년 동안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교육부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신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초중고교 때부터 학교폭력을 통합관리해서 기록에 남도록 하겠다. 이게 정부 방침인 겁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이 어떤 식으로 기록되고 또 관리되는 걸까요? 네, 학폭위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위를 열어서 징계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나오는 게요. 일단 1호는 서면 사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접촉금지, 학교봉사, 출석정지, 9호인 최고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6호 출석 정지부터 9호 전학까지는 조치는 졸업 후에도 기록이 4년 동안 남게 되는데요.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만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기록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8호 전학은 예외 없이 4년 동안 기록에 남게 되고요. 9호 퇴학은 영구적으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징계 기록은 앞으로 계속 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절대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학원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됐는데 학원 폭력이 생겼을 때 학폭위가 열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양쪽에서 변호사부터 탁 대동해서 가서 치열한 학폭위가 열리는데 이렇게 되면 내 애가 여기에 기록이 남을까 봐 더 치열하게 달려들 텐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렇긴 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부모 찬스가 논란이 됐잖아요. 네. 소송을 가게 되면 이걸 기록을 남기기가 애매해지니까. 소송으로 가도 기록에 다 예. 남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가 사과를 해야만 기록을 해서 삭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받아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소송으로 가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이 초저가 공세를 펼치며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국내 브랜드 상품 전용관을 통해서 신선식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 플랫폼에서 한국 식자재, 과일, 채소며 이제는 수산물까지 판매한다. 자세한 소식 좀 알려주십시오. 유통업계에 따르면은 알땡이라고 하는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인죠. 쇼핑 플랫폼이 홈페이지와 앱에서 국내 신선식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산 저가 제품은 이미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이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 국내 기업이 생산한 각종 생활용품까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여기에다가 신선식품까지 좀 추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장 보는 대신에 앱으로 신선식품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집으로 그냥 매일마다 배달이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신선식품을 구매하다가 다른 제품을 구매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신선식품을 갖추고 있어야 반복 구매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놓칠 수 없다. 이게 이 업체 측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내 유통사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을 통한 식품 거래액은 지난해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이 신선식품 시장 초저가를 만약에 공세를 펼치게 되면 또 뺏기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 100% 환불 보장 그리고 콜드체인 확대 등 식품 영양 확대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파괴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중국 업체는 직접 자기들이 매입해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국내 배송자를 통해서 판매자를 통해서 배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선식품은 콜드체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배송자들이 직접 배송을 하게 되면 뭐 국내 앱을 활용하게 되면은 바로 새벽에도 배송이 되는데 한 사흘 정도 걸린다 그래요. 배송하는데. 그러니까 콜드체인 측면에서는 그 정도 파괴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뭐 파괴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뭐 넘어야 할 산이 꽤 많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들이 많아서 거부감은 뭐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몸에 들어가는 음식인 만큼 이거는 조금 예민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또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 업체가 유통하는 상품의 구매를 좀 꺼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은 단언할 수 없을 것 같고 시장 흐름이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어제 국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혹시 국내 금 한돈 가격이 얼마 되는지 요즘에 한 돌반지 많이 사보신 분들 올랐다고 아실 것 같아요. 30만 원 해요? 30만 원 해요? 돌반지 가격은요. 네. 한 44만 원을 그렇게 됐어요? 넘게 줘야 살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지금 금 한돈 가격이 38만 1,000원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요? 그런데 이건 돌반지는 좀 세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세공비까지 들어가니까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 돌반지 하나가 50만 원을 넘어설 거라는 얘기가 그러겠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돌반지를 하나 그래요? 구매했거든요. 오. 친구의 이제 아이가 돌이어서 친한 친구인가 보다.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아. 근데 좀 놀라긴 놀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급등한 배경이 좀 궁금했어요. 이거 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금은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힙니다. 금값이 치솟은 것은 미국의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달러와 대체 관계에 있는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그러면 금값이 더 오를 거 아닙니까? 이제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되면 금값이 더 오른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연준의 발표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가 오늘 내일 정도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고용지표 발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 조치를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신호가 나온다면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2,300달러, 이미 2,10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2,3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금값 상승에 따라서 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투자 그 비중을 좀 늘려야 하나 이런 고민을 분명 하실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금을 팔아야 되나 이것도 고민하실 그렇죠. 것 같긴 한데요. 네. 금 투자는 각종 세금과 수수료 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살 때와 팔 때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승률에 비해서 이익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 변동성이 또 크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진짜 가능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에도 여유 자금이 좀 있는 분들은 네. 투자를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무리하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든지 확 올라가면 또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쵸? 근데 네. 지금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갑자기 지난번에 옷 정리하다가 저 어렸을 때 입었던 그 한복에 금단추 몇 개 있었던데 그거 생각이 나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흔히 반려동물 키운다고 하면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모신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듣곤 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도 반려동물에 쓰는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행동을 일명
펫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한국 반려견 문화의 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반려견을 키웁니다. 여름이라는 네.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못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완벽하게 이제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펫플렉스, 뭐든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돈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적게 드세요? 말도 못합니다. 네. 지갑으로 비슷합니다. 키우고 있죠. 제가 네. 옆에서 봐도 제법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 사람들의 평균 통계나 이런 건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면요.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길 보면 반려동물 한 마리를 기르는데 드는 비용이 월 평균 약 14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평균치일 뿐이고요. 한 달에 수십만 원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고가 반려견, 반려묘, 건조 푸드 시장의 성장세가 전 세계 평균을 훌쩍 웃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고가 반려견, 건조 푸드 시장은 10년 전 대비 150% 성장한 4,43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네. 아니 심지어는 반려견을 위한 오마카세 식당까지 나왔다고 들었어요. 일면 게마카세 식당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서울 뭐야? 자양동에 있는 한 반려견 오마카세 전문점은 애견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우리 아기 대접하기 좋은 장소라고 입소문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코스 형식으로 보통 오마카세가 나오잖아요. 이거랑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이 반려견 전용 요리를 포함해서 애견인들을 위한 다과의 총 가격이 11만 3천 원이라고 합니다. 이 저렴하지 않은 가격에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떤 메뉴가 나올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말과 캥거루 고기 같은 게 나온다 그래요. 이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음식이잖아요.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예약이 막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심지어 이곳을 방문한 반려견은 명품 브랜드의 1,100만 원이 넘는 펫베드에 앉아서 130만 원짜리 펫코트를 입고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아니 1,180만 원짜리 펫 베드요? 저도 못 앉아본다는데 강아지가 앉는다는 거잖아요. 저 사진 찍어서 저 SNS 올리려고도 아니, 그렇게 그 마음이 했는데. 좀 크죠. 네. 우리 강아지가 이런 공간에 갔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지 않나 싶은데 요즘 또 맞벌이 부부나 혹은 또 강아지를 오랫동안 집에 혼자 두는 경우에는 유치원도 많이 보내거든요. 개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TV 네. 프로그램 보면 연예인들이 그렇게 유치원 많이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유치원을 비롯한 동물 위탁 관리 업체 수가 서울에만 700여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애견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 강아지 유치원에서는 기본적인 매너 교육뿐만 아니라 산책 예절, 행동 풍부화 교육 등 여러 수업 커리큘럼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용은 강아지 크기와 이용 횟수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적게는 23만 5천 원부터 많게는 월 215만 5천 원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 유치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이 미용 유치원 병원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이 강남구나 용산구 인근 지역으로 가서 미용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셔틀버스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세 그 이유가 뭐예요? 펫 휴머니제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아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한테 쓰는 거 아깝지 않듯이 반려동물한테 쓰는 돈도 아깝지 않게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이잖아요. 0.6명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는 없는 상황에서 반려견은 또 반려동물은 많이 기르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 없는 집에 아이 대신에 반려동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만화 보스 베이비가 이걸 우려한 거 아닙니까? 반려동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애를 안 낳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요즘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보스 베이비가 미래를 예측하나? 그러니까요. 근데 단기간에 이렇게 급속도로 반려 문화가 확산하면서 이에 따른 문화 충돌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개 장례식 조의금은 얼마를 내야 합니까?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작성자는요, 친구로부터 강아지 장례식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장례식에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장례식장 입구에 조의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친구가 서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은 5만 원의 조의금을 냈다. 이런 글 내용에 이제 그런 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이럴 수도 있겠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걔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한다고 이게 부고가 올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보통은 그냥 가족끼리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부모기도 하나요? 장례식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걔 예. 개나 뭐 반려동물 전혀. 똑같습니다. 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수위부터 시작해서 관까지 그래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 절차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장례식을 열어주고 싶은 뭐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다수 누리꾼은 강아지 장례식은 가족끼리 해야 한다. 조의금을 받는 건 좀 이상하다. 요즘은 사람 장례식도 잘 안 가는 분위기인데 놀랍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일부 누리꾼은 반려동물도 친구 가족인데 가깝게 지냈다면 장례식에 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패키친 것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이런 반론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 충돌일 것 같은데요. 지금 추세를 보면 출산율도 낮고 반려동물을 많이 기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말을 하면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저 정도면 개팔자가 상팔자.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럿이 모이면 모일수록 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하면 할수록 더 즐겁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글쎄요, 뭔가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뭘까요? 마음을 나누는 일, 즐거움을 나누는 일,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려고요. 네, 꾸준한 자선 모금 활동과 또 기부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따뜻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볼까요? 우리 주변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나누는 일이 모두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일 텐데요. 여기 저마다의 일상 속에서 마음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봄 햇살처럼 따뜻한 그 온기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체육인들의 힘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곳. 평소 즐기는 스포츠인 수영을 통한 마음 나눔의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수영을 통해 어떻게 마음을 나눈다는 거죠? 2024년 다 함께하는 수영, 나누는 행복, 자선 수영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춘천시 수영연맹이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는 자선모금 행사로 수영 동호인들이 무려 10시간 동안 릴레이 수영을 이어가며 100m당 1,000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760만 7천원을 모금하였고 올해는 좀 더 많은 8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인들의 뜨거운 열정에 힘입어 드디어 목표 달성! 올해는 총 8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고 하네요. 평소 즐겨하는 수영을 통해 마음을 나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부도 하면서 또 운동도 하고 1시간 동안 또 같이 운동할 수 있다는 제 체력도 한번 테스트해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진행될 아주 특별한 마음 나누기 행사는 바로 장애 어린이, 청소년 예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빛의 소리 나눔 콘서트. 올해로 무려 10회째를 맞이했을 만큼 오랜 시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도 변함없이 멋진 연주가 펼쳐지겠죠? 마지막 리허설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역시 10년이란 역사가 증명하듯 멋진 연주가 가득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따뜻한 마음만큼 수준급 연주 실력을 자랑하는 이분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분들은 사실 전문 연주자가 아닌 MPO 소속 아마추어 연주자들. 아니, 그런데 MPO가 뭐냐고요? 바로 메디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대 의과대학 출신 의사들이 모여 1989년 창단한 오케스트라로 그동안 다양한 자선 공연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콘서트는 국내 한 제약회사와 MPO가 매칭 펀드 기금을 만들어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의 호응으로 기금들이 꾸준히 조성되었고 저희가 이런 후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보다 나은 정서적 안정성을 얻고 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커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보면서 큰 보람을 느껴서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무료 공연으로 진행되는 빛의 소리 나눔 콘서트는 행사 당일 현장 매표소에서 좌석권을 받아 입장할 수 있었는데요. 공연 프로그램 북 구매를 통한 자율 기부 부스도 마련돼 콘서트를 찾은 관객들도 마음을 나누는 일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매년 여기에 공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MPO 단원이라서 응원하러 왔어요. 아빠 화이팅! MPO 화이팅! 다시 한번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함께 감상해 볼까요? 요한 시트라우스 오페라 박쥐 서곡과 마스카니 간주곡 등 다채로운 클래식 음악이 연주되며 귀호강의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이 콘서트를 통해 꾸준히 지원받고 있는 성동 장애인 종합복지관 어린이 합주단 어울림단과의 특별 합동 무대가 펼쳐져 보다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저희 MPO 선생님들과 어울림 합주단 단원분들이 특별한 협연 공연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이번에 협연 공연을 준비했고요. 잘 준비했으니까 마음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빚어낸 멋진 연주들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공연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제10회 빛의 소리 나눔 콘서트는 그야말로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공연을 함께하고 나니 벌써부터 내년 콘서트가 기다려지네요. 공연이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 의사 오케스트라와 어울림단의 협연 무대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구경 잘하고 행복하게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일상 속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 평소엔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지만 사실 이곳의 정체는 바로 남양주의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공간을 제공해주는 착한 마음 나눔 카페. 음악과 그림과 이런 것들이 좀 힘들고 마음이 속이 상할 좀 힐링이 되는 공간이에요. 공간까지 편안하게 눈치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주 오면은 막 책도 읽고 놀이방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집이랑 가까워서 걸어서 오기 좋아요. 또 카페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도 마음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인문학 강의, 서예반, 악기반,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것이며 또 문화사업과 나눔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나누는 기쁨을 찾는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 곧 펼쳐지지 않을까요?
네,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나누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도 든든하게 수요일 아침을 이끌어줄 세 분 소개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김신영 떠나고 남희석 온다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34년 동안 진행을 했던 고 송혜 선생님께서 이제 2022년 세상을 떠나시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 1년 동안 진행을 했던 김신영 씨가 또 갑작스럽게 하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MC로는요. 남희석 씨가 초고속 확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이 방송사에서 타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목을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전국 노래자랑은 이제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온 국민이 사랑하는 방송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가 김신영 씨인데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받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박은영 씨가 표현한 표현이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해요. 갑작스러운 하차 통보. 네. 사실 모든 하차 통보가 일방적이죠. 네. 상의해서 너 하차할래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무니까요. 그런데 이제 소속사가 밝힌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차 통보를 받았다. 지난주에 받았다. 9일이 마지막 녹화라고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제작진 역시 우리도 몰랐다 하면서 당황해 하더라 하면서 말하자면은 이 전국 노래자랑에서 김신영 씨가 하차하는 게 적어도 제작진 선에서 결정된 건 아니다. 그 정도가 이제 알려진 그게 첫 보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김신영 씨의 하차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 날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새 얼굴로 남희석 씨가 확정됐다는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사실 이 기사가 빠르게 나온 이유가 있었는데요. 김신영 씨가 이 하차한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팬분들이 그럼 폐지가 되는 것이냐라고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KBS 측에서 걱정하지 마셔라. 이제 다음번 MC는 남희석 씨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빠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혼선을 막기 위해 공식 입장이 나온 건데요. 남희석 씨가 이 방송의 새 진행자로 확정됐음을 알려드린다. 고 송혜 씨에 이어서 젊은 에너지로 방송을 이끌었던 김신영 씨에게 감사드린다. 새로운 진행자 남희석 씨에게 응원을 부탁드린다. 첫 방송은 3월 31일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남희석 씨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이 송혜 이 선생님의 작고 이후에 사실 방송계에서 굉장히 그리고 제작진 사이에서도 새로운 다음 타자 MC 리스트를 굉장히 또 열심히 정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이 리스트를 정했을 때 좀 상위권에 있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지도 부분도 그렇고 진행력도 그렇고 데뷔 33주년 정도 아주 오랜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상위권에 있었던 인물인데 이번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 어려운 자리를 좀 빠르게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KBS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이 교체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 프로그램 MC를 교체한다는 건 큰일이기 때문에 그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시청률이죠. 실제로 이제 송혜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 평균 10%대 유지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김신영 씨의 만약에 바로 전주 시청률을 보면 6.4%. 이게 뭐 방송사 입장에서는 3.6%포인트 너무 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또 방송사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1년 5개월이나 기회를 줬는데 이럴 거고 김신영 씨 입장에서 아직 2년도 안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이게 연령층 시청률도 분석을 해봤더니 김신영 씨가 투입된 이후에 10대에서 30대 시청층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0대 이상이 좀 줄었다. 근데 사실 요즘 텔레비전이 60대 이상의 이 노년이 굉장히 주 시청층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 교체를 해서 좀 더 60대 이상 시청자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방송사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말
효과를 발휘할지는 또 시청자가 답을 주시겠죠. 네, 전국 노래자랑을 시청하는 그 시청자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청원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방적인 하차다라는 이 워딩이 보도를 통해서 사실 먼저 나간 부분이 시청자를 자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 기자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이 6%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김신영 씨를 또 워낙 또 진행을 잘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신영 씨를 예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 신영이 얼마나 잘했는데 라는 마음으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차청원 같은 경우에는 5일 만에 이 1,000명이 돌파한 상황이고요. 사실 또 이 KBS의 시청자 청원 같은 경우에는 30일 내에 1,000명이 이상이 청원에 동의를 할 경우에는 부서 내 담당자가 직접 또 이 이유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야 되는 또 이런 부분이 또 정해져 있어요. 네. 또 담당자가 이 청원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요. 답변은 최대 30일 정도가 걸릴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시청자분들이 또 약간 진정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일단 김신영 씨의 마지막 녹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9일이고요. 또 남희석 씨의 첫 녹화가 12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전국을 다니면서 끝까지 노력한 이 제작진들과 시청자분들과 만나면서 노력했었던 이 김신영 씨의 마지막 그리고 남희석 씨의 새 출발을 우리가 응원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연예 소식 가겠습니다. 네, 연애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두 번째 이혼설입니다. 첫 번째 또 결혼을 한 지 7개월 만에 이혼설에 휩싸여서 불화설이 돌았던 가수 서인영 씨가 이번에 또 결혼한 지 1년 만에 두 번째 파경설이 돌았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불화설이 잘 해결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런가 봅니다. 사실 이제 5개월 연애, 그렇게 길다고 할 수 없는 5개월 연애 끝에 지난해 2월에 결혼을 했죠. 근데 결혼하고 불과 7개월 만에 1차, 그땐 1차일지 몰랐지만 파경설이 보도가 됐어요. 그때 서인유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 없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어요. 앞으로 더 대화를 해보려고 해요. 해서 갈등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는 이혼한다 이건 딱 부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5개월 만에 결혼한 시점으로 봐도 한 1년 1개월 만에 다시 한번 두 번째 파경설이 나왔네요. 네, 서인영 씨 쪽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서인영 씨 소속사 측에서 먼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이혼과 관련된 부분은 서인영 씨의 사생활이기도 하고 또 아직은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 추후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서인영 씨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은 어떤 말씀도 드리기가 어렵다.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남편의 귀책 사유로 직접 소송한 것이 맞느냐라는 또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힘들다. 어떤 말도 하기가 좀 힘들 상황이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소속사에서도 사생활을 이유로 또 당사자인 서인영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이 이혼설의 사실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전해주세요. 네, 연애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요. 우리 아내는 78년생입니다. 세 번의 아픔을 딛고 네 번째 결혼한 배우 박영규 씨가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또 이 네 번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소식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요 장소가 내가 결혼한 결혼식 했던 장소야. 축하드립니다. 7, 8이야? 네. 우리 집사람도 7, 8이야. 어떻게 되신다고요? 두 분 나이 같으시다고요? 몇 번 해보면 다 그런 노하우가 생기더라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키 딱 좋지. 아내가 1978년생이면 박영규 씨하고 나이 차이가 제법 날 것 같은데요? 박영규 씨가 1953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78년 25살 차이죠. 예전 같으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요즘에 조금 몇 번 겪어서 그래도 놀랍긴 합니다만 박영규 씨가요 사실 4번째 결혼 소식을 본인이 직접 알렸어요. 요때가 2020년 1월 2일 저도 막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결혼을 제가 한 8일 전에 그것도 크리스마스에 2019년 12월 25일에 했습니다 하고 스스로 밝혔을 때 이분 이거 4번째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고 싶다. 아내를 지켜주고 싶다. 이래서 밝힌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뒤에 언론 인터뷰에 우리 아내는요 조그만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사업에 뭐 나이 차이 그렇게 안 나나? 요렇게 생각했는데 요번에 아주 채널A가 큰일 해냈습니다. 지금 보셨지만 25살 차이라는 거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와, 박영규 씨의 4번째 결혼도 놀랍고요. 25살 차이, 나이 차이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박영규 씨 아무래도 4번째 결혼이다 보니까 이 주변의 시선을 조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당시 박영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몇 기사의 댓글에 안 좋은 말이 있어서 가슴이 아프지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보다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다라고 이 우려를 표하면서요. 비난만은 자제해달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뒤늦게 이 4번째 결혼 소식이 보도가 됐을 때요. 박영규 씨 부부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 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동안 이 자신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사실 거침없이 박영규 씨가 이 고백을 해왔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채널A 이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에서 박영규 씨가 또 거침없이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스타 주민 주제를 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두 MC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MC분은 혹시 본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배신을 하거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 혹시 다시 볼 수 있으실까요? 그거 가만두지 않죠. 가만두지 않을 테야. 꼴도 보기 싫은데 네.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네. 좀 이렇게 희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그 관계에 따라서 한 번 정도는 봐줄 것 같거든요. 관계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네. 예인 씨한테 한번 돈을 한번 빌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스타 주민 주제는요. 바로 미워도 다시 한번 볼까 말까인데요. 오늘 준비한 스타들의 이야기 정말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돈 먹튀 의혹을 받는 스타 그리고 너무나도 믿었던 가족에게 뒤통수를 당한 스타 거기에다가 7년 동안 절연을 했지만 또 용서와 화해를 한 스타까지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미워도 다시 한번 볼까 말까. 이거 제목 누가 정했어? 시작해 볼까요? 네, 미워도 다시 한번 볼까 말까. 첫 번째 주인공은요, 정말 가족처럼 동거동락한 매니저에게 사기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는 배우 제이 씨입니다. 네, 뭐 연예인에게 매니저는 제2의 가족과 같은 만큼 정말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근데 배우 제이 씨가 매니저에게 뭐 사기를 쳤다? 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이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람은요. 이 제이 씨의 전 매니저입니다. 두 사람은 6년 동안 동거동락한 이런 아주 가족 같은 사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오면서 이 매니저로부터 제이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되면서 이 일명 사기 진실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기 진실 게임이면 이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진실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왜 이런 거예요? 왜 고소까지 한 거예요? 일단 매니저가 접수한 고소장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매니저 얘기가 2023년 2월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전쯤이죠. 이때 제이 씨가 내 이름을 달고 연기학원을 하고 싶다 하면서 6천만 원을 빌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돈을 갚지 않아서 돈 갚어 막 이랬더니 그럼 내가 채무 이행할 테니까 나를 전속계약
해지를 해줘. 말하자면 뭐 다른 소속사에 가든 혼자서 뭐 자유롭게 뛰든해서 돈 벌어서 갖겠다는 얘기겠죠. 이런 요구도 했었고 또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 변제를 이 6천만 원에 대해서 요구를 하자 차일피일 뭐 이런저런 이유 되면서 미뤘다고 해요. 결국 이 매니저는 제이 씨를 상대로 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게 됐는데 이게 소송 내면은 이 송장이 고소장이 송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이 씨 집 문이 닫혀 있어서 폐문 부재라고 하죠. 문이 닫혀 있어서 소송이 이게 송달이 안 되니까 결국은 형사 고소를 하게 됐다. 이게 지금 매니저가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뭐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저 매니저가 결정적으로 제이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한 이유는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 매니저의 주장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이 매니저분의 이야기는 괘씸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6천만 원을 빌려간 제이 씨가 돈을 빌려간 이후부터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상환을 차일피일 미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이 씨 SNS를 보면은 내가 왜 괘씸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리는지 알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 제이 씨가 전 매니저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도 SNS로 이 일상 사진을 게재를 하면서 팬분들과 또 소통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올해 1월 26일에는요. 너튜브에 이 채널을 개설해서 또 자신의 이 이야기를 하는 이런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활동은 다 하면서 연락이 안 되니까 더 화가 났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그렇죠. 사실 이 제이 씨 전 매니저분 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 연락은 안 받으면서 SNS 활동은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너튜브 론칭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웠다. 그런데 또 돈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내가 이렇게 고소까지는 안 할 텐데 돈을 1원도 갚지 않은 상황이다. 너무나도 괘씸하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이 씨 측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죠. 제이 씨는 우선 이 전 매니저로부터 이 6천만 원을 그러니까 빌린 뒤에 연락을 끊었다. 이거에 대해서부터 좀 본인은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이 씨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진실이 담기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서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배우는 호구가 아니다. 좀 강력한 말이죠. 근데 또 이게 보면 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사실 또 제이 씨 입장에서는 연기학원 한다고 빌려간 지 1년 됐는데 어떻게 벌써 갚아 이럴 거고 이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조금씩은 갚아 나갈 수 있지. 근데 연락이라도 받지 연락을 왜 안 받아? 뭔가 좀 마음의 골이 더 좀 깊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이게 법적으로 간 거예요? 일단 이 제이 씨가 사기 혐의 피소에 대해서 내가 진실을 알리겠다라고 한 만큼 이 제이 씨와 전 매니저의 갈등이요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 역시도 빠르게 취재를 해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스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워도 다시 한번 볼까 말까. 두 번째 스타는요, 믿었던 형수에게 뒤통수를 당한 축구선수 황의조 씨입니다. 네, 국가대표 황의조 축구선수 형수로부터 지금 표현대로 뒤통수를 맞았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이때 또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황의조 선수 관련 사생활 영상이 유포가 되고 그 영상이 이 속의 여자가 나다. 근데 너 정말 이럴 수 있어? 하고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협박을 했다. 이 부분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놀랐을 때 더 한 번 놀랐던 게 근데 경찰이 보고 있는 그 여성은 형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 영상 속 그러면 여성이 형수인가? 근데 요때 이제 영상 속 여성은 다르고 또 협박한 형수는 다르다. 요거는 미리 말씀드리면서요. 그런데 황의조 선수는 당시에 이거 다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좀 해킹당한 것 같다. 그 여성이 영상을 퍼뜨렸을 일도 없고 또 형수가 나를 협박할 리도 없다. 좀 이렇게 믿을 수 없다 하고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형수에 대해서 형과 형수는 나를 음해할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 하면서 어떤 어떻게 보면 나의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다. 당시에 좀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황의조 선수의 믿음과 달리 결백을 주장하던 형수가 결국 이제 범인으로 밝혀졌죠. 그렇죠. 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그리고 이 시동생 황의조 선수를 협박한 혐의로 이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황의조 선수의 형수가요. 재판부에 이 반성문을 제출을 하면서 돌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보통 형수면 시동생의 흠도 좀 이렇게 감싸주고 이러는 그렇죠. 건데 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그 왜 그런 걸까도 또 여기도 좀 마음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그러니까 다른 여성을 이제 빙자해서 사칭해서 이제 협박할 때 얘기입니다. 그때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좀 마음의 배신감이랄까 뭐 그런 서운함. 요게 동력이 됐다. 경찰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고 형수에 대해서 좀 끝까지 추궁을 해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이 황의조 선수의 형수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동생인 황의조 선수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한 건지 궁금한데요. 네, 황의조 선수의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황의조 형과 형수가 지난 5년간 외국 숙소에서 동거하며 식사 및 기타 일상행위를 뒷바라지해줬다라고 이 매니저 역할을 해왔음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간 건 이 황의조 선수가 지난해에요. 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선수 간의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황의조 선수의 형수가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의 노고가 그간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라고 이 범죄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형수가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황의조 선수 역시 형수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황의조 선수의 법률 대리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 황의조 선수가 가족에 대해서 배신을 접하고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다. 그리고 당분간 재활과 소속팀 경기에 집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요. 이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의 이해관계 등 이 황의조 선수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이 굉장히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황의조 선수의 형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지금 일단 법률적 단계가 검찰이 구형한 것까지 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검찰이 4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황의조 선수는 형수에 대해서 처벌 불원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걸 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형수하고 황의조 선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실제로 사생활 영상이 유포가 된 그 피해 여성이 있잖아요. 그 여성은 당연히 형수에 대해서 엄벌해달라, 엄벌 탄원서를 냈고 뿐만 아니라 4년 구형 너무 부족하다. 난 앞으로 어떤 합의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고 공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3월 14일에 곧 얼마 남지 않았네요. 1차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나눠보죠. 네, 미워도 다시 한번 볼까 말까 세 번째 스타는요. 7년 동안 절연한 딸과 화해한 배우 백일섭 씨입니다. 네, 백일섭 씨가 7년 동안이나 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거 참 충격적인데 그 속사정이 궁금합니다. 네, 백일섭 씨는 슬하에 일남 일녀를 뒀습니다. 딸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예쁜 딸입니까? 그런데 그 이유, 보지 못했던 이유 바로 백일섭 씨의 졸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요, 백일섭 씨의 딸이 백일섭 씨에게 굉장히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무려 7년 동안이나 아버지 백일섭 씨와 왕래를 하지 않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딸의 입장에서는 자녀로서 이 부모님의 졸혼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방송에서 이제 그 따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차라리 이혼을 하시지 왜 졸혼을 선택하셨는지 모르겠다.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 합의해서 이혼하면 되는 건데 싸우다가 그냥 짐을 싸고 나갔고 그리고 나 졸혼이야 하고 공표하는 건 좀 일반적인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내 아빠가 했을 때 본인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는 오롯이 엄마 편을
드렸다. 네. 그러면서 딱 한쪽에 엄마 쪽에 쓰다 보니까 아빠와 이렇게 7년 동안 절연이 이어지게 됐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론이 큰 사건이었네, 딸한테, 그죠? 그렇죠. 이 당시 백일섭 씨 딸이요, 오롯이 엄마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또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 속내가 있었던 게 이 백일섭 씨가 졸업 선언 전에 이 백일섭 씨 아내분이죠, 딸의 엄마. 암 판정을 받은 이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딸이 백일섭 씨가 졸혼을 하자라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었다는 게 너무너무 서운한,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이런 일이었었다라고 해서 아빠, 이제 나 아빠 안 볼 거야 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백일섭 씨에게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딸이 생각을 나 그때 무슨 정신으로 이걸 보냈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아빠로서는 내가 이렇게 너를 키워놨는데 나 이제 안 본다고? 라고 하니까 백일섭 씨 역시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 같은 딸 이제 없다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이 부녀 관계의 절연이 7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백일섭 씨는 딸을 많이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또 백일섭 씨 입장에서는 또 엄마 편만 드는 딸이 너무나도 서운하죠. 그래서 다시는 안 볼 생각이었는데 또 이게 가족인데 또 어떻게 그렇습니까?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몰래 또 SNS, 딸의 SNS 들어가서 거기서 보고 또 그러면서 그리움을 또 삼켰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7년 동안 딸은 어떻게 지낸 겁니까? 따님도 상처가 깊었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졸혼 선언 이후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후에 심리 상담을 받았더라고요. 심리 상담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의 근원이 도대체 뭔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힘들었다. 근데 오히려 심리 과정 그 상담 과정에서 아니 내가 이 부모님 졸업 문제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는 걸 오히려 깨닫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나 아빠 문제 몰라. 나는 아빠가 뭐 어떻게 혼자 사시든 몰라. 약간 이렇게 외면하고 이런 모른 척했던 게 또 사실은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의식도 있고 떳떳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 따님이 되게 좀 마음이 여린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죄의식까지 느낀 거 보니까요. 죄책감을 느꼈다고 하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마음은 많이 극복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하나 남은 아빠에 대한 바람은 아빠가 이 졸혼 이유를 할 때 우리 아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졸혼을 했어. 이렇게 엄마를 탓하지 않는 요건 좀 안 하시면 좋겠다. 누가 왜 졸혼했어요? 그러면 그냥 다 지나간 일이야. 요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거 하나면 만족한다. 또 마음이 좀 많이 누그러지신 것 같아요. 네, 졸혼 후에 안 봤다고 하니까 그 세월이 한 7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7년 동안은 딸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얼마나 아파했는지를 아빠로서 전혀 몰랐다는 건데요. 그렇죠. 백일섭 씨 또 딸의 이야기에 옳은 소리고 이건 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고 정말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졸혼 이야기하면 다 이건 지난 일이야 라고 말하겠다라면서 또 딸의 진심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백일섭 씨의 딸이 기억하는 아버지 백일섭 씨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네, 아버지 백일섭 씨의 모습은요, 이 다정함보다는 굉장히 좀 긴장감을 먼저 느끼게 하는 아버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술을 즐겼던 백일섭 씨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갑자기 밥상을 얻고 그런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백일섭 씨 딸이요, 늘 긴장하면서 살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백일섭 씨 차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막 뛰어가지고 자는 척을 한 적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다면 백일섭 씨의 딸은 왜 7년 만에 이제는 아빠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본인의 자식 때문이에요. 덕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백일섭 씨가 따님 보고 싶고 특히나 이 외손주 보고 싶어서 손주들 보고 싶어서 이 눈물 짓는 모습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이 따님의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는 왜 할아버지 있는데 왜 안 만나요? 이러니까 엄마가 그냥 별로 친하지 않아서 이렇게 겸연쩍게 대답을 했겠죠. 그랬더니 어머 그럼 효자가 아니잖아요. 요 말에 딱 전곡이 찔린 거죠. 그리고 사실은 본인도 좀 하얀 마음이 있는데 딱 찔러오니까 그래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도 아빠 만나야 되겠다.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듣긴 했는데 백일섭 씨가 결혼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죠? 가물가물해서. 백일섭 씨가 아내와의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정말 결혼 생활 내에 부부싸움이 정말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정말 많이 싸웠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이어진 부부싸움이 해결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와 이 온도가 맞지 않았었던 것 같다. 나중에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었다. 이혼 대신에 조론을 선택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도 있다던데요? 본인이 이혼만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본인의 가족사예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아버님도 이혼하신 후에 또 계속 이제 새어머니가 한 3번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 지금 마음을 붙일 수가 없죠, 백일섭 씨가. 근데 어머니가 살고 계신 또 그나마 고등학교 입학해서 어머니 살고 계신 서울집에 와봤더니 또 거기 새 아빠가 계신 겁니다. 여기를 가도 내 엄마 아빠는 없고 다 반쪽씩인 거죠. 또 막 이렇게 마음이 비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랬던 생각에 어떻게든 한 집안에 엄마 아빠 같이 있는 가정은 내가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혼이 아니라 딴에는 조론을 택했던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먼 길 돌고 돌아 이제는 화해를 했습니다. 따님과 백일섭 씨가 이제 화해를 한 건데 요즘 새로운 고민이 또 생기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고민, 이제 겨우 화해했는데 따님 입에서 이민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나 3남매 키우느라고요. 공부도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고 내가 꿈도 좀 막 키우지 못했는데 나 이제라도 그리고 애들도 가서 공부 열심히 시키고요 하면서 이혼 얘기를 해서 아이고 지금 백일섭 씨가 마음이 섭섭하시답니다. 그런데 요즘 뭐 달라진 일상으로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면서요? 네, 백일섭 씨가 나이 80에 이제서야 아빠 공부 제대로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간 딸에게 아버지 외롭다라는 이야기를 제대로 감히 하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살아가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아기자기한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고요. 집에 이 쌀 떨어지기 전까지는 뭔가 계속 딸한테 해주고 싶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년 만에 딸을 보고 나니까 이 외로움에 마음이 이렇게 딱 절어서 가슴이 굉장히 묵직하게 골마있던 게 내 안의 병이 조금씩 나아지는 기분이 든다라고 했는데요. 백일섭 씨 이제야 진짜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워도 다시 한번 볼까 말까. 4번째 주인공은요. 재결합한 지 3년 만에 이혼 소송을 발표한 배우 황정음 씨입니다. 네,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황정음 씨. 그간 보지 못했던 행보에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다고요? 지금 연예계는 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해 연말이죠. 11월에 연예계에 정말 많은 커플들, 정말 많은 부부들이 이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을 건데요. 연이은 이 연예계 이혼 괴담이 지금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24년 이 새해 이혼을 소식을 알린 연예인들 중에 특히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바로 황정음 씨입니다. 이 황정음 씨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이혼 소식과 이혼 사유를 그리고 추정되는 그리고 남편의 귀책 사유다라는 이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당당하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보통 연예인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사생활인 만큼 좀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황정음 씨의 이 정반대 행보에 눈길이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황정음 씨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혼 발표한 4개월 전이었나요? 그 전에 했던 발언이 좀 재조명됐죠. 그렇죠. 미워도 다시 한번 볼까 말까 중에 이 말까를 택한 황정음 씨의 선택. 사실 한 4개월 전쯤에도 지금으로부터 한 5개월 전쯤에도 이미 짐작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 또 네티즌 누리꾼 수사대들이 막 찾아낸 거죠. 이제 한 프로그램에서 MC가 이제 황정음 씨 우리가 방송 출연 중에 누구나 이렇게 사전 인터뷰하잖아요. 그 내용에 이제 들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황정음 씨한테. 아니 그 남편이 잘생겨 보일 때가 없다고요? 심쿵해 했던 적이 없다 그러던데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결혼이라고. 아니 진짜 이거 결혼할 때랑 너무 많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황정음 씨가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인생 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약간 남편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요렇게 이제 대답을 했던 걸 하면서 이때부터 이미 그랬다. 또 이런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혼 소식을 본인이 직접 알렸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알린 거예요? SNS입니다. SNS를 통해서 알린 건데요. 황정음 씨가 사실 지난해 12월 이후로 2개월 동안 SNS에 뭐 사진 업로드를 따로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2개월 만에 업로드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루 만에 5장의 사진을 올립니다. 그것도 남편의 사진, 남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쭈루룩 5장을 연달아 올린 건데요. 그것도 남편의 얼굴을 또 모자이크를 하지를 않았어요. 네. 이 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의미심장해요. 나랑 결혼해서 바쁘고 재밌게 산 내 남편.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젠 편하게 즐겨요. 그 다음 또 사진을 보면요. 우리 남편 82년생 초콜릿 받고 신나심 등 이 묘하게 뭔가 좀 이거 비꼬는 건가 싶은 이런 말투들이 있다라고 네티즌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 때문에 갑자기 이 남편 사진을 올렸으니까 그리고 이 사진들이 실제 그 앨범에 있는 사진이 아니라 남의 사진을 찍은 그러니까 다른 카메라에 있는 걸 찍어서 올린 그러니까 이 액정이 깨진 듯한 이런 부분도 다 고스란히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황정음 씨 해킹당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소속사에서 해킹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봐서 황정음 씨가 뭔가 참지 못하고 스스로 SNS를 올린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확실히 이혼을 좀 쉬쉬하던 연예인들과 다른 행보긴 한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이혼하게 된 사유도 숨기지 않고 그냥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SNS를 통해서였고 우리가 흔히 되는 게 성격 차이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딱 글을 쓴 건 아니에요. 이래서 이혼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어떤 이제 분이 댓글을 달았고 거기에 대한 대댓글을 달면서 그 이혼 사유를 짐작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나온 건데 이 단어입니다. 누가 남편이 바람 피울 줄 알고 결혼하냐 모르니까 만났지 인생이 그런 거란다. 요렇게 딱 그 글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요 바람이라는 두 글자 요걸 보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이혼의 배경인가 봐. 요런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 특히 그 댓글 중에서 역시 정음 언니는 참지 않지 본때를 보여주라 라는 댓글에 또 황정음 씨가 저 한 번은 참았어요. 태어나서 처음 참아본 거예요. 라고 말해서 첫 이혼 소송 당시에 느꼈을 마음고생을 또 짐작하게 했습니다. 황정음 씨 주장에 따르면 귀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일단 황정음 씨가 외도라는 이 굉장히 좀 추측이 가능한 댓글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남편 측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 측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라던가 뭐 주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입장은 아직 올리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을까요? 네, 두 사람은 그 황정음 씨의 절친인 동료 배우의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요. 지금 이혼 소송 중인 지금 남편, 지금 그 골프 선수 출신으로 사업가인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후 연애 10개월 만인 2016년 2월입니다. 비공개 결혼식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초스피드로 진행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황정음 씨 남편 만난 지 10개월 만에 이렇게 빠른 결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요. 그때는 정말 콩깍지가 씌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멋있어 보였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SNS 댓글 중에서 이 두 사람의 경제력에 대한 무슨 댓글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저도 댓글을 한번 싹 봤었는데요. 이 댓글 중에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어요. 정말 뭐랄까 이게 저도 사람으로서 참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댓글이다 싶은 댓글이 있었는데요. 난 남편 이해한다. 솔직히 능력 있고 돈 많으면 여자 하나로 성이 차지 않는다. 돈 많은 남자 바람 피우는 거 이해하지 못할 거면 만나지 말았어야지 라는 댓글을 누가 쓴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세상에 이런 글을 누가 21세기에 이런 글을 씁니다, 여러분. 아이고야. 그랬더니 황정음 씨 참지 않습니다. 그 댓글에
직접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다.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 피우는 게 맞지 않냐? 네 생각대로라면 이러면서 반박을 제대로 하는데요. 이 때문에 황정음 씨와 이 남편분의 경제력까지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황정음 씨 남편이 그 전 골프 선수면서 사업가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 전에 열애가 보도됐을 당시에 이 황정음 씨 남편의 직업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철강 가공 판매 업체다 했었고 또 최근에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은 2022년 기준에 매출 연간 매출이 99억 원, 영업 순이익이 8억 원,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5억 원이다. 이런 중소업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황정음 씨는 과거에 통장 잔액이 얼마? 487억 원 이렇게 알려졌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네, 487억 원 아니고 487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50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온 건데요. 황정음 씨는 2018년도에 신사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이 상가 주택을요 62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면서 건물주 대열에 합류를 했어요. 이 중에 자기 자본은 14억 8천만 원으로요. 나머지 35억 원은 대출을 받아 충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건물의 토지 면적은 약 66평이고요. 연면적은 약 183평, 평당 9,451만 원으로 1층과 2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또 3층부터는 주택 전세로 임대 중인 건물이라 공실률이 또 적다고 합니다.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건물의 이 사용 용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아까 또 황정음 씨가 내 재산이 1000배 더 많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태원에는요 또 단독 주택을 2020년도에 또 매입을 했어요. 본인 명인데요. 46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특히 이 이태원의 단독 주택 매입 이후에 약 3개월 후에 또 이혼 조정 신청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홀로서기를 이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했었는데요. 이렇게 단독 건물과 주택을 합쳐서 약 100억 원대가 넘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황정음 씨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보고 발끈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황정음 씨의 근황도 좀 궁금한데 황정음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네, 일단 결혼 8년 만에 갈라서기를 이 힘든 결정을 한 황정음 씨이잖아요.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권 문제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은데 이게 가장 크죠. 이런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정음 씨 개인사와 상관없는 이 본업인 배우 일에 열심히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3월 29일입니다. 드라마 7인의 부활으로 안방극장에 다시 부활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열심히 시청을 해주시면 황정음 씨에게 응원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워도 다시 한번 볼까 말까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눈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입니다. 강원 산간에 최대 8cm, 강원 내륙에도 많게는 5cm가 올 텐데요. 빙판길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에 대부분 영상권에서 시작을 했고요.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구, 부산이 모두 11도로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남부 해안과 제주에서는 강한 바람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 걸로 보입니다. 곳곳으로 강풍특보도 내려진 만큼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또다시 큰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전국이 맑겠지만 미세먼지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조금 전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지금은 정말 봄과 겨울이 함께 공존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뭐 낮 동안에는 날이 좀 포근한데 또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거의 대설특보. 대설특보가 또 발령이 됐습니다. 정말 계절이 변하는 이 시기 딱 3월 초가 네. 이렇죠.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